아무도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219년 봄, 중앙아시아의 한 작은 도시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고 남자들은 내일의 일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노인들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에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들이 침묵 속에서 말을 타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차갑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이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태무진. 하지만 세상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칭기즈칸, 만물의 칸,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정복자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그 도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여성들의 운명은 그것은 악몽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이것은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정복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 이름을 잊혀진 사람들, 그들의 고통이 역사의 각주가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칭기즈칸은 1162년 몽골 초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태무진이었고 그는 부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특권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9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독살당했습니다. 경쟁 부족이 그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태무진의 가족은 자신들의 부족에서 추방당했고 초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으며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어린 태무진은 이 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배웠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야 하고 무자비해야 하며 절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들이 그를 형성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태무진은 천천히 권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동맹을 맺고 적들을 물리치고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1206년 그는 모든 몽골 부족들의 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칭기즈칸, 보편적인 통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중국,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유럽의 일부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공포가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칭기즈칸의 전쟁 방식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군대가 도시에 접근할 때 그들은 먼저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종하고 공물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저항하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명성에 대해 들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들은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벽을 믿었고 자신들의 용기를 믿었으며 자신들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실수를 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항은 단순한 군사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끔찍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몽골 군대가 저항하는 도시를 포위했을 때 그들은 체계적이고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공성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투석기와 화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문을 부수고 방어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명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를 죽여라.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모두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그의 군대는 이 명령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체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고 광장으로 몰아가고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검으로, 화살로, 때로는 그냥 맨손으로. 피가 돌기를 따라 흘렀고 비명이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연기가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즉시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특정 사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인들과 기술자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몽골 제국은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 몽골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새로운 주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젊고 강한 남자들도 때때로 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더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다음 공성전에서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습니다. 몽골군은 그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적의 화살과 돌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전술이었지만 끔찍하게 잔인했습니다. 포로들은 자신들의 동포들에 의해 죽거나 몽골군에게 쓸모 없어져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정복당한 도시의 여성들의 운명은 아마도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여성들을 전리품으로 보았습니다. 전쟁의 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도시를 정복했을 때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젊은 여성들, 아름다운 여성들, 건강한 여성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 아버지, 아들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성들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었고 그들의 정복자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몽골 병사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각 병사는 자신의 용기와 계급에 따라 여성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상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용감하게 싸웠거나 더 많은 적을 죽인 병사는 더 많은 여성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끌려갔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몽골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그들은 첩이나 하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군대와 함께 이동했고 캠프에서 일하고 병사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이전 삶, 그들의 가족, 그들의 정체성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고 새로운 역할이 강요되었으며 새로운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칭기즈칸 자신도 수백 명의 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일생 동안 500명 이상의 아내와 첩을 가졌다고 추정합니다. 이 여성들은 정복당한 모든 나라에서 왔습니다. 중국, 페르시아, 투르크,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들 각각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딸, 아내,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꿈과 희망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저 칭기즈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았고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며 때로는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 없는 얼굴들이 거대한 하렘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견뎌야 했던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죽인 남자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들의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소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해 운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의 죽음이었습니까? 몽골 문화에서 여성들은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상속되고 거래되고 선물될 수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은 그의 제국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여성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주요 아내들은 존중받았고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새로운 주인들에게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이었고 물건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탈출하려고 하거나 자신들의 포획자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몽골군은 경계가 심했고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여성은 공개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녀는 매를 맞거나 고문당하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였습니다. 복종하거나 고통받으십시오. 선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권력 구조를 배웠고 동맹을 형성했으며 자신들을 위한 공간을 조각했습니다. 일부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들에게 조언했고 그들의 아들들을 키웠으며 정치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칭기즈칸의 주요 아내 중 한 명인 보르테였습니다. 그녀는 정복당한 여성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여성이 몽골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칭기즈칸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 중 한 명이었고 그녀의 아들들은 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르테는 예외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복당한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은 특별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인이었지만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외국인이었고 그들은 종종 그 사실 때문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인정받고 중요한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고 완전히 몽골인도 아니고 완전히 어머니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국이었습니다. 그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인구의 약 8%가 칭기즈칸과 그의 남성 친척들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것은 대략 1600만 명입니다. 그의 정복은 단지 땅과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전적 지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아이를 낳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제국 건설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들의 고통을 상기시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강간범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 아이들을 사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역사책이 묻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은 또한 심리적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공포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 도시를 파괴하고 그 인구를 학살하는 소식이 퍼지면 다른 도시들은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을 이길 수 없었고 패배의 대가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열고 머리를 숙이고 정복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칭기즈칸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도시를 파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몇 개의 예를 만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나머지를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예 중 하나는 호라즘 제국의 파괴였습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호라즘 샤에게 무역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샤의 주지사 중 한 명이 몽골 사절들을 간첩으로 고발하고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칭기즈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샤가 거부했을 때 칭기즈칸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호라즘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모든 주요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부하라,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니샤푸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인구는 학살당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서 죽었습니다. 니샤푸르의 경우는 특히 끔찍했습니다. 이 도시는 용감하게 저항했고 포위전 중에 칭기즈칸의 사위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마침내 함락되었을 때 칭기즈칸은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죽이십시오. 사람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말 모든 것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잘라 피라미드를 만드십시오. 몽골군은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샅샅이 뒤지며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으려고 했던 지하실과 터널까지 수색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밖에 그들은 두개골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저항의 대가입니다. 우르겐치에서는 상황이 약간 달랐지만 똑같이 끔찍했습니다. 이 도시는 부유한 무역 중심지였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번영하는 시장으로 유명했습니다. 몽골군이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의 포위 후에 그들은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항복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내부 분쟁은 도시를 약화시켰고 결국 몽골군이 돌파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도시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의 용맹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각 아들은 도시의 한 구역을 맡았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훈련 연습이었습니다. 젊은 왕자들에게 무자비함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르겐치의 여성들은 특별히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도시가 함락된 후 몇천 명의 여성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외모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따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귀족들과 장군들에게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하인과 노동자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은 그들은 쓸모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택된 젊은 여성들은 긴 행렬을 이루어 몽골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에서 죽었습니다. 굶주림, 추위, 질병 또는 단순히 절망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몽골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막과 초원으로 둘러싸인 황량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 그들의 정원, 그들의 분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텐트에서 살아야 했고 말고기를 먹어야 했으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몽골 캠프에서의 삶은 이 여성들에게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교육받았고 문화적이었으며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유목민 전사들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인함, 지구력, 그리고 충성심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약함이나 불평을 경멸했습니다. 정복당한 여성들은 빠르게 적응하거나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텐트를 세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만들고 동물들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부드러웠고 그들의 몸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하거나 죽으십시오. 일부 여성들은 몽골 전사들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만약 전사가 그녀를 좋아하면 그는 그녀를 더 잘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나은 음식을 주고 더 따뜻한 옷을 주고 가장 힘든 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포획자들과 어떤 형태의 유대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착이 그들이 미쳐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결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에 잠겨버렸고 내면으로 후퇴했으며 그저 기계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은 비어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부서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제국을 매우 실용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는 정복당한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말입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의 여성들을 데려와 그들의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여성들은 직물을 짜는 법을 알았습니다. 중국 여성들은 비단을 만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투르크 여성들은 양탄자를 짜는 법을 알았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자수를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모든 기술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여성들을 작업장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궁정을 위한 사치품을 생산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옷, 화려한 테피스트리, 정교한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제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들 중 한 명인 훌라군은 바그다드를 정복했을 때 할아버지의 방법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1258년 몽골군은 이슬람 세계의 위대한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바그다드는 수세기 동안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도서관, 아름다운 모스크, 그리고 번성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훌라군은 이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종을 원했습니다. 칼리프가 항복을 거부했을 때 훌라군은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포위는 몇 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2월에 성벽이 무너졌고 몽골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 중 하나였습니다. 몽골군은 바그다드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도서관으로 갔고 수천 권의 귀중한 책과 원고를 티그리스 강에 던졌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강물이 책의 잉크로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학자들, 시인들, 과학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복당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바그다드의 여성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아져서 몽골 병사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일부는 몽골로 보내졌고 다른 일부는 중동에 남아 새로운 몽골 총독들을 섬겼습니다. 칼리프의 궁전에 있던 고귀한 여성들은 특별히 귀중한 전리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계급의 몽골 장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교육과 세련됨은 그들을 더 바람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의 추락을 더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궁전에서 살았었고 하인들에게 섬김을 받았으며 존경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바그다드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에 대해 논쟁합니다. 일부는 10만 명이라고 말하고 다른 일부는 1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무엇이든 비극은 엄청났습니다.
위대한 도시가 파괴되었고 찬란한 문명이 거의 지워졌으며 수많은 삶이 끝났거나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여성들의 경우 그들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자신들의 정복자들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들의 아이를 낳고 그들의 집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전역에서 정복당한 여성들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금나라와 송나라가 무너졌을 때 수십만 명의 중국 여성들이 몽골 병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러시아에서 키예프와 다른 도시들이 파괴되었을 때 슬라브 여성들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투르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복, 파괴, 학살, 그리고 생존한 여성들의 체계적인 수집. 그것은 산업적 규모의 전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단순히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이 정복자들의 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도망치려는 놀라운 시도를 했습니다. 한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한 여성 그룹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몽골로 행진하는 중에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어느 밤 경비원들이 술에 취했을 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밤새 달렸고 산으로 향했으며 자유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몽골 기병들이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세계 최고의 추적자들이었고 초원에서 그들을 따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성들은 하나씩 잡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제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였습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쓸모없고 오직 더 많은 고통만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여성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 깊숙이 도망쳤고 동굴에 숨었으며 거기서 홀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뿌리와 열매를 먹었고 시냇물을 마셨으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지만 그녀는 또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산에서 내려와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음식과 피난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았으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견뎌낸 것은 그녀를 부서뜨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몽골 제국이 확장되면서 칭기즈칸의 후계자들은 그의 방법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더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으로 밀고 들어갔고 폴란드와 헝가리에 도달했으며 한때 비엔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같은 패턴이 뒤따랐습니다. 정복, 파괴, 그리고 여성들의 수집. 유럽의 연대기 작가들은 공포에 질려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인들을 타르타르인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정복한 도시에서 한 일에 대한 끔찍한 설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운이 좋았습니다. 1241년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가 죽었습니다. 몽골 군대는 새로운 칸을 선출하기 위해 철수해야 했습니다. 유럽은 파괴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중동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이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잔인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사회의 구조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문화에서 여성들을 빼앗아 다른 문화로 강제로 통합시킬 때 당신은 그 사회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 문화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혈로 자라며 어느 세계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항을 약화시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 그들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칭기즈칸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군사적, 심리적, 그리고 문화적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몽골 제국에서 정복당한 여성들의 삶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비교적 특권적인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력한 몽골 귀족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지위와 보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제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고 이것은 어머니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행운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익명으로 이름 없이 권력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했고 아이를 낳았고 늙었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각주가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1227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65살이었고 여전히 정복 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정확한 상황은 불분명합니다. 일부 출처는 그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말하고, 다른 출처는 그가 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또 다른 출처는 그가 한 정복당한 공주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아마도 전설이지만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한 아름다운 공주가 칭기즈칸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겨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그를 찔렀습니다. 그는 상처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상징입니다. 정복당한 여성들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력한 사람이 강력한 사람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후 그의 제국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 사이에 분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100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몽골의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정복당한 여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이 제국의 구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여러 언어를 말했고 여러 문화를 이해했으며 여러 세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성들은 그들이 알지 못한 채로 몽골 제국을 함께 묶는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결국 무너졌을 때 이 여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부는 몽골에 남아서 그들의 정복자들의 사회에 동화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곳에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외국인이었고 몽골에서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두 세계 사이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몽골도 아니고 그들의 원래 민족도 아닌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혈이었고 생존자였으며 역사에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칭기즈칸을 기억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몽골에서 그는 국가적 영웅입니다. 그의 얼굴은 화폐에 있고 그의 동상은 수도를 장식하며 그의 이름은 자랑스럽게 말해집니다. 그는 작은 유목 부족들을 통합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든 천재 전략가로 기억됩니다. 그는 무역로를 열었고 문화를 연결했으며 역사의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다른 절반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것은 정복당한 사람들, 학살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새로운 삶으로 강제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에 의해 쓰여집니다. 그리고 승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은 제국 건설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체계적인 수집은 결혼 동맹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 강간과 노예화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위대함에는 종종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보통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취약한 사람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지불됩니다. 정복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현재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은 여성들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보스니아에서, 르완다에서, 시리아에서, 미얀마에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체계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여전히 전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를 파괴하고 적을 굴욕시키는 방법으로 표적이 됩니다. 전술은 변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칭기즈칸의 시대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유전학은 우리에게 칭기즈칸의 유산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줍니다. 1600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강제된 임신의 결과입니다. 동의 없이 취해진 몸의 결과입니다. 선택이 빼앗긴 여성들의 결과입니다. 이 1600만 명의 사람들 각각은 어떤 면에서 그 역사적 폭력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칭기즈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과 그의 잔인함을 말해야 합니다. 그의 정복과 그 정복의 비용을 말해야 합니다. 그의 유산과 그가 남긴 고통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단지 위대한 남자들과 그들의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역사의 거대한 힘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복당한 여성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견뎌낸 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당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워졌으며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역사의 주석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꿈과 희망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끔찍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권력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칭기즈칸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여성을 그의 의지에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제국을 얻었지만 그는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얻었지만 존경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손을 얻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고통과 슬픔과 끝없는 비극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무제한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전쟁이 항상 가장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역사를 통틀어 갈등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형태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패턴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이것과 맞서 싸울 때까지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몽골 초원 어딘가에 수백 년 전에 죽은 여성들의 뼈가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표시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살았고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여성들이 어제의 여성들이 겪었던 것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는 동쪽과 서쪽을 연결했고 무역로를 열었으며 문화를 섞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실크로드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아이디어와 기술의 교환을 촉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비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수한 여성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체 문명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보의 가격이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이 아니오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진보도 그런 고통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쟁 범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제법과 국제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여전히 분쟁 지역에서 공격당하고 있을 때, 강간이 여전히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인신매매와 노예제의 희생자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야 합니다.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무제한의 권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가 항상 영웅적이거나 고귀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때로 그것은 어둡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8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은 끝났습니다. 칭기즈칸은 죽었고 그의 제국은 무너졌으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DNA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기억에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축하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애도할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둘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업적을 인정할 수 있지만 비용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연구할 수 있지만 희생자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진실과 기억 사이의 균형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칭기즈칸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름 없는 여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본 여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가족이 죽는 것을 본 여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끌려간 여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몸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된 여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읽어야 할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칭기즈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권력의 위험성, 전쟁의 끔찍함, 그리고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배웁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책임을 배웁니다. 기억할 책임, 증언할 책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배웁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역사는 침묵 속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답을 요구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역사의 어두운 진실을 탐구하는 이야기들을, 잊혀진 목소리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이야기들을, 과거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원한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말하고 있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더 나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이 정복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800년의 침묵 후에도 여전히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빚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빚진 전부입니다.